안녕하십니까. 더병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3급의 6번째 과목인 청소년의 이해 마지막 시간 9차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 위치는 18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제2절 학교 부적응 또는 학업 중단에 관한 내용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우리가 총 6과목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은 학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러분 학업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좋은 결과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절에 보시게 되면 청소년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학교 부적응이라든가 또는 학업 문제라든가 또 학업 성적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생활의 적응 과정에서 욕구 불만이라든가 갈등이 심화되어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또 퇴행적이거나 또는 미숙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부적응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에 대해서 5가지로 유형별로 행동 특성을 살펴보면 그게 향상학습에 나와 있는 것처럼 퇴행적 행동이라든가 공격적인 행동, 그 다음 또 미성숙 행동이라든가 거짓말을 자주 하고 실패나 비난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거나 매사에 소극적인 이러한 방어적 행동 또는 마지막으로 또 신체적 징후라고 해서 손톱을 깨무는다든가 아니면 뭐 말을 듣는다든가 뭐 두통이라든가 복통을 자주 호소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대표적인 학교 부적응 행동의 5가지 패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학교 부적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신체라든가 지적 능력의 결함 또는 결핍 또는 정서적인 문제나 사회와 대인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가정적인 요인으로서 결손 가정이라든가 빈곤 가정 또는 위기 가정 또는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이러한 학교 부적응의 행동으로 연장선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요인으로서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교육 제도라든가 입시 위주의 어떤 그런 교육 환경이 아이들로 하여금 끝없는 경쟁의 세계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겠고, 그다음에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친구들과의 학교 친구들과의 어떤 부정적인 관계 형성이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학업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학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진이라는 말도 쓰고요. 학업 지진. 그 다음 또 학습 지진이라는 말도 쓰고 또 학습 지체라고 하는 말도 쓰죠. 그죠? 학습 지체. 또 뭐가 있나요? 바로 학습 부진이라는 말도 씁니다.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으로 대표되는 지적 능력에 저하입니다. 이것은 지진은 일반적으로 지적 능력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IQ 이런 것들이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지능, 그죠? 기능의 어떤 저하로 인해서 학업 성취가 또래 집단에 비해서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지진이라고 그러고요. 학습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도권 내의 교육에서 보면 대부분 다 어떤 학습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1학년 학습을 해야 될 거, 2학년 해야 될 거, 3학년 할 거. 그래서 어떤 제도권에서 교육 제도권 내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기준, 이러한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한 칸씩 두 칸씩 밀리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지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학습 목표를 제대로 좀 잘 잡아주고 약간 선행 학습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보강하면 어느 또 해결이 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다음 또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자기 또래 집단에 비해서 거적할 만한 그러한 학습을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심리적인 이유라든가 교육관계라든가 학교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은 잠정적이겠죠. 잠정적으로 학습에 대한 어떤 그런 흥미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학습 부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과 지체와 부진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용어를 꼭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업의 중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단은 중퇴 또는 중도 탈락이라는 의미가 되고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업을
중지하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요.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낮은 자존감이나 또 장기 조망 능력이라든가 학업의 흥미라든가 이런 것들 잃어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낮은 지능이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학습 지진이 누적이 되면 학업을 중단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가정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 태도라든가 경제적인 빈곤 또는 부부 갈등, 또 위기 가정에서 찾아오는 그 자녀들의 학업 중단 사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학교 요인으로는 학업에 대한 어떤 동기가 부족하다거나 또 학교 생활에 대해서 비찬호적이고 소극적이거나 또 일반적으로 아주 미숙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아까 일반적으로 학교 부적응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다. 그 다음에 청소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폭력과 같은 왕따라든가 따돌림, 이런 폭력의 문제, 그 다음 또 청소년 자살의 문제, 청소년 우울증에 관한 문제가 가장 또 큰 문제가 되겠죠.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시험도 이 부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187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 행동 중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이라든가 약치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갈취한다든가, 그다음 또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공갈, 강요, 협박, 이런 것들이 거의 성인 범죄랑 똑같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청소년의 폭력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점 그 청소년의 폭력이 저연령화, 과거에는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했던 것이 중학교, 또 중학교에서 발견되는 폭력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도 발견되는, 그래서 점점점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면서 그야말로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범죄 유형으로 또 가혹행위 내용이 바뀐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고요. 그다음 또 가해자는 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가해자가 그야말로 과거에는 정말 문제되는 아이만 했었는데, 늘 이렇게 비행들을까요? 청소년 중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얌전하고 착한 어떤 그런 이미지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야누스처럼 두구의 얼굴처럼 보이는, 그래서 아주 학교에서 모범적인 아이가 저녁에 이제 방과 후에는 폭력학생으로 변하는,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 또 아주 모범적인 학생을 모습을 한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가해자의 얼굴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또 이러한 학교 폭력은, 또 청소년의 폭력은 관계기관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또 잘 알려지지 않는다. 아주 파묻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발견되기가 힘든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도 청소년 폭력의 특징입니다. 청소년 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집단 따돌림이죠. 왕따.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것인지도 알 것이고요. 이러한 왕따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가 청소년 지도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청소년 상담사의 호소 문제로서 가장 등장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그 왕따 내지는 단체 따돌림, 우리가 보통 이지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파악하는 징후로서 180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옷이 지저분하거나 단추가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이제 쉬는 시간에 친구들로부터 좀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안색이 좋지 않거나 또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하는 거죠. 그야말로 학습된 무기력에 의해서 친구의 우리가 보통 빵 스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매점에 빵 같은 걸 사서 나르고 하는 그러한 어떤 노예 근성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든가, 또는 친구 심부름을 많이 하는 경우, 또는 혼자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든가, 또 자기를 공격적인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학습된 무기력 내지는 어떤 폭력에서 오는 어떤 그러한 굴종적인 자세, 노예적인 근성,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이게 무슨 따돌림의 어떤 징후가 아니겠는가 하고, 일선 교사들은 잘 눈치를 채야 된다. 이렇게 일선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어떤 그 학생들 생활지도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 가시게 되면 그게 이제 기출문제의 내용이 나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제17조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라든가 피해 학생에 대한 신고 고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회봉사라든가 학급 교체라든가 전학 하는데, 특히 대학 처분만큼은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17조의 본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7조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찾으셨어요? 대학 처분은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론 가해 학생 자체가 나쁘지만
그 가해 학생이 청소년이고 의무 교육에 해당되는 나이에 있는 아이라면 비록 그 한 행동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아이에게도 어떤 학업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서는 안 되겠죠. 대학을 한다는 게 그건 그야말로 학업을 중단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그 또 다른 어떤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 비록 그 행위 자체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의무 교육 과정에 있을 때는 퇴학 조치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학교 폭력 관련된 대표적인 신고 전화는 117, 117번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의 자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자살을 한번 살펴보면 우울과 자살이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의 자살의 경우에는 불안장애죠. 불안 내지는 어떤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것인데 우울증도 겹치고 또 이러한 어떤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이성 문제, 그다음에 또 가정사 문제, 또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박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에 이르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청소년의 내적 문제 행동입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 행동이죠. 이러한 청소년의 내적 문제 행동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게 나옵니다. 비행이라든가 행동장애 또는 반사회적 행위는 나쁜 행동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단 외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발견하기 쉽고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습식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내향적인 것 때문에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위험성은 더 크다라는 거죠. 그죠? 폭력은 싸우거나 누구를 괴롭혀서 그걸로 끝나지만 자살은 안타까운 한 명의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또 자살에 이를 수도 있겠고 또 습식장애는 또 그름으로 해서 또 건강을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장애가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향적 문제 행동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9로 가면 청소년 우울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양가로 3번에 보면 청소년 우울증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여러분하고 좀 더 나누고 싶은 얘기는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로서의 바로 자살입니다. 청소년의 자살은 일반적으로 외로움이나 소외나 따돌림이나 또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하고 유대관계가 강화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요. 청소년의 자살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많이 연구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청소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자살 시도를 3배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는 여학생들이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정작 자살의 시행,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고 실제 자살을 성공해보니까 성공한다 좀 이상하지만 자살을 성공한다. 그러니까 자살에 이르게 되는 실제적으로 자살하게 되는 숫자는 오히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4배 이상 더 높다라는 거죠. 일단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 먹는 것은 여학생이 높으나 실제 자살에 이르는 것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4배 이상 더 높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살에 대해서 치료와 예방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걸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청소년 자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자살은 성인 자살에 비해서 매우 충동적이죠. 그래서 계획적인 자살보다는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하는 어떤 말 한마디에 감정이 박상하거나 그야말로 우울의 어떤 정도가 심화되어서 순식간에 저질러 버리는 충동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 강하고 그 다음 또 나름대로 또 분명한 자살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비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할 만큼 자기만의 확실한 의사표시로서 자살을 이르게 되고 또한 모방 자살도 많다라는 것도 청소년 상담의 특징 중에 하나이며 또 더 나아가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환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서 연예인들의 자살에 대해서는 너무 순정적으로 보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무슨 자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중독성 같은 것도 있거든요. 따라 죽는다든가 우리가 보통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러한 그 동반 자살, 동조 자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죽음을 통해서 또 환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어떤 그 종교관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청소년 시기 발달 시기에 어떤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보다는 실존적 의미를 어떤 신과 절대자와 인간의 어떤 나약함, 인간의 한계성 이런 것들을 너무 심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죠? 어른들의 삶이나 내 삶이나 별 차이도 없고 더 살아봤자 어떤 내가 어떤 절대자의 어떤 비교해서 난 너무나 미약한 미미한 존재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생명을 또 가볍게 여기는 이런 생각도 청소년 시기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청소년 자살을 좀 더 많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또 그 성인 자살과 다르게 또 매우 특징적인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징후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타인에게 자살할 것이라는 얘기라든가 또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든가 또는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몰두하는 것, 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학교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아끼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버리는 행위.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 그럽니다. 이런 게 발견되면 어떤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뭐 소중한 자기가 모았던 어떤 애장품들을 친구에게 다 나눠준다든가, 그죠? 자기가 무슨 물건이 어디에 있다라고 누구에게 얘기한다든가, 이것은 자살을 예고하는 아주 대표적인 징후인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주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청소년을 보살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자살도 어쩌면은 시그널, 어떤 신호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징후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 자살과 관련해서 꼭 뭐 청소년 자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에밀 디르케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도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기적 자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어떤 말 그대로 이기적인 자살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대가족 사회가 붕괴되고 규범과 질서를 배울 수 있는 큰 어른의 존재가 없어지면서 개인은 자신이 옳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데에 대한 방어막이 이렇게 되어 행해지는 자살입니다. 그럼으로써 일반적으로 그냥 나 하나만 죽어보면 되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냥 나 하나 죽으면 다 세상 다 편해질 거야, 뭐 사실 자기가 편해지려고 하는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생각보다는 그냥 자기의 어떤 그 곤란한 상황을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림으로 해서 끝내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 남아있는 가족들은 또 남아있는 또 지인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만 죽어버리면 되겠지 하는 생각들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매우 이기적인 자살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와 반면에 또 이타적인 자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죽는 이런 자살이 있죠. 예를 들면 무슨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자기 신념에 의해서 죽는. 과거에 우리 선비들이 뭐 이렇게 자기 어떤 신념을 위해서 사약을 스스로 마셔버리는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리는 어떤 그 공동의 사회라든 국가를 위해서 죽는 이러한 자살을 우리가 보통 이타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숙명론적 자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일단 인간의 한계성에 의해서 되면 이러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명론적이고 자살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어떤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내가 그야말로 천민의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판단될 때 사회의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죽어버리는 이러한 숙명론적 자살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노미적 자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혼란이라든가 이런 어떤 가치관의 몰락으로 인해서 또 판단력이 흐려지고 가치관이 혼란이 옴으로써 선택하게 되는 이러한 자살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에밀 디르케임의 네 가지 자살 유형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습식장애가 있죠. 요즘 뭐 보통 거식증 내지는 뭐 폭식증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았을 때 폭식증 또는 뭐 날씬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거식증에 걸려서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야말로 뼈만 낭상하게 남아서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건강상의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청소년들에게 또 아주 가까이 있는 위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청소년의 우울, 자살 외에 또 가출이라고 하는 것도 청소년의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1982년도에 청소년의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느냐, 가출의 동기가 뭐냐 했을 때
참을 수 없는 가족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가출하는 경우라든가, 또 모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출하는 경우, 그 다음 또 학교라든가 또 가정 내 어떤 부적응의 문제가 있어. 특히 이제 학교에 같은 이런 학업의 중단이나 이런 것이 연이어서 일어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가출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향상학습에 뭐 성폭력을 당한 학생의 징후, 우리가 앞부분에 배웠었던 무슨 자살의 징후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성폭력 당한 학생의 징후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약물, 음주 또는 뭐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내용들이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는 참고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193페이지 청소년의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전 시간에 뭐 각종 청소년에 관련된 법에 대한 침략을 얘기했는데 1991년도에 청소년 기본법, 여기 나오는 청소년 보호법은 1997년도에 제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의미가 무엇이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의 유해약품이 뭐냐, 또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해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라든가, 또 그러한 유해 환경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법령상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인터넷 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라든가, 또 제공시간, 인터넷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게임에 대한 제공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샷다운제라도 그러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만큼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지 않는 이러한 제도들이 일반적으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4페이지 계속 봅니다. 가운데 보면 아동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년도에 제정된 법인데요. 거기에 보면 역시 아동과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한 그런 법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194페이지에 그 기출 정리 중에 하나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유스 세프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CYS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CYS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네트워크에 보면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원스톱으로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이거 CYS 그래서 넷입니다. 그거 내용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이해로는 사실 뭐 우리가 교재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약간 교재 바깥에 있는 그런 문제도 가끔씩 나옵니다. 우리가 뭐 그까지 다 찾아서 강의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방대한데요. 가끔 이렇게 우리도 사실 예상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도 이런 문제만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좀 늦게 기출 문제를 올렸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우리가 기존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만 잘 정리하면 충분히 합격 점수는 받을 수 있으라고 봅니다. 기출 문제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향상학습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에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가 나오고, 이 하트라는 분이 청소년 참여 사다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하트는 14세 이하의 청소년이 정책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준을 8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4세 이하의 청소년에 관해서 8단계로 아주 촘촘하게 단계를 설명했는데, 크게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청소년들이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단계이고, 4단계부터 8단계까지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그런 단계로 해서 총 8개 단계로 나오는데, 1단계는 성인이 이용하는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한다는 거죠. 누가? 성인이, 청소년들을 그냥 이용만 하고 이해관계자로 인정하지 않는 단계. 2단계는 장식처럼 동원되는 단계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행사나 활동에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조직화 과정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이런 거고요. 모든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은 다 성인이 주도하는. 그다음 3단계는 명목상으로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사업이 성인에 의해서 주도되고 청소년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의지를 행사하거나 한류, 다시 말해서 피드백에 대한 그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래서 3단계까지는 전반적으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없는 이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4단계 성인이 주도하지만 정보는 제공받는 단계라고 해서 역할 부과와 정보 제공의
어느 정도 제한된 참여가 인정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5단계는 성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는 단계로서 청소년의 의견을 물어보는 이러한 단계가 바로 5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단계는 성인 주도로 이루어지지만 청소년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라고 해서 의사결정까지도 청소년이 어느 정도 개입하면서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6단계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7단계는 청소년이 주도하고 감독하는 단계로서 그야말로 성인 없이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자기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이런 것이며 다만 성인은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8단계는 최고 단계로서 청소년 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성인을 지도자와 코치로 활용하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에서 3단계까지는 비참여 단계, 그 다음 4단계에서 8단계까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로서 나누었다는 내용을 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밑에 네모 2번에 나오는 하트의 청소년 참여 사다리 모델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 내용을 담은 건데요. 특별히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과 청소년의 발달적인 내용을 좀 더 보호해주고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 기구라든가 제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청소년 정책 참여 기구로는 청소년 특별회의 1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소리기자단, 청소년 옴부즈만 또는 옴부즈만 제도맨, 또 옴부즈맨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의회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197페이지에 나오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라고 해서 청소년의 달, 5월달이죠. 매년 5월에 개최하는 것으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의 장도 매년 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소년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발달 이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집단 상담, 그다음에 상담 이론, 학습 이론, 또 이런 청소년 문화까지, 청소년 이해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요. 중첩되는 내용도 좀 있고 또 약간 경우에 따라서는 좀 깊이 있는 내용이 이르면 우리가 두 번째 과목 이 청소년의 검사의 어떤 측정과 도구 같은 경우 상당히 조사 방법론적인 부분이 강해서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두 번 반복해서 보시고 제 동영상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금방 1차 필기시험은 무난히 합격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학습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강의는 조만욱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